국적기를 타고 오는 것 이례적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잠시 뒤 오전 9시쯤 미국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박 3일 동안 머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을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한 내용의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9년 만에 보고서를 냈다는 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이 있는 서영교 의원은 원내수석 부대표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손혜원 의원을 초권력형 비리라고 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찰이 오늘 구치소에 있는 조재범 전 코치를 찾아가서 성폭행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심석희 선수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통신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혐의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 홍보 모델을 자처하며 수소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300개 이상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이 영하 4도를 기록하는 등 큰 추위는 없겠지만 수도권과 충북,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엔 기온이 더 오르고 미세먼지도 짙어지겠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국적기를 타고 잠시 후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열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전해집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김영철 부위원장 이제 워싱턴 도착까지 몇 분 안 남았군요. 그렇습니다. 약 40분 뒤면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을 태운 베이징발 유나이티드 항공기가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관리가 미국 국적기를 타고 오는 것 아주 이례적입니다. 북한 대표단은 삼엄한 경계 속에 공개적인 입국 심사 없이 계류장에서 곧바로 미국 정부가 제공한 차량으로 공항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5월 뉴욕에 왔을 때도 같은 의전이 제공된 바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에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이 포함됐습니다. 네, 북한 대표단의 일정과 동선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워싱턴 도착이 임박했는데도 세부 일정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밤에 도착하는 만큼 워싱턴 시내 숙소에서 여장을 풀 것으로 보입니다. 숙소조차 공개되지 않아서 취재진들은 예상 가능한 호텔들의 포진에 특이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늘 곧바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따로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간 내일 오전 북미 고위급 회담,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 예방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미 두 정상이 친서 외교를 재가동하면서 2차 북핵談판으로 가는 길목이 순조로울지 주목됩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주재하는 만찬에 참석한 뒤 다음 날 베이징행 항공편에 오르면서 2박 3일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 국무부는 북한 대표단의 방미에 대해 여전히 발표할 일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직전에 취소된 만큼 끝까지 신중함을 유지하는 한편 북측의 경호와 보안을 고려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자, 그러면 고위급 회담 이후엔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발표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면담한 뒤 2차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를 돌아보면 5월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 워싱턴까지 와서 회담한다는 것은 양측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에 대한 물밑 조율을 거쳐서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간접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두 정상의 결단만 남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현재 2월 중순 이후 베트남 개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미 양측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 시간표에 대한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가 북한을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발간한 2019년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들의 미사일 능력과 이에 대한 방어 대책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선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 핵과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면서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시간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과는 평화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존재한다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방부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발사된 어떤 미사일도 탐지해 파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We will ensure that enemy missiles find no sanctuary on Earth or in the skies above. This is the direction that I'm heading.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는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에 발간됐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당일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에 앞서 북한의 기선을 제압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명수입니다. 북한에서 대미 관계와 핵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동행하지 않고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최 부상은 중국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차이나에어 911편을 이용해 스톡홀름에 내렸습니다. 최 부상 일행은 공항 도착 후 일반 탑승객들이 이용하는 출구를 이용하지 않고 공항 귀빈실을 이용해 언론을 피해 빠져나갔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안다는 익명의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설 연휴인 오는 2월 4일에서 8일 이후에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익명의 소식통도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을 확인해줬지만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혜시 대변인은 손 의원이 목포 근대문화재 보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했고, 이어 언론 보도에 대한 의혹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점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 민원 의혹에 연루된 서영교 의원은 원내 수석부대표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손혜원 의원의 의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이자 김정숙 여사의 고교 동창인 친문 실세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의혹의 본질이라며 사법당국이 나서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손혜원 사건을 이른바 손혜원 랜드 사건으로 명명한다며 손 의원은 단순히 여당의 초선 의원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고 동창으로 당선 직후 첫 행보도 숙명여고 동창회에 함께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영교 의원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농단의 실체가 바로 여당 실세 의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서 의원은 진실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검찰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해도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선을 지켜달라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김정숙 여사가 무관하고 나경원 의원이 김 여사를 향해 말했기 때문에 대응 논평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혜주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조 후보자는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현안 질의가 아닌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서실 직원들에게 SNS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노 실장은 최근 현안 점검회의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기 책임하에 SNS를 쓴다면 문제가 없지만 비공식적 개인적인 이야기는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혼선을 막기 위해서 현안과 관련한 사적인 발언도 자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어젯밤 대전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15층 아파트의 9층 베란다 밖으로 불길이 솟구쳐 나옵니다. 같은 라인을 따라 위층으로 뜨거운 열기와 시커먼 연기가 맹렬하게 올라갑니다. 대전시 월평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어젯밤 11시 20분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4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화재에 놀란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인천 관교동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당시 교회 안에 있던 1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반쯤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입니다. 차량은 2016년식 쉐보레 임팔라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가 차량 엔진룸을 열고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경찰이 오늘 구치소에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를 찾아가 성폭행 혐의를 조사합니다. 조 전 코치와 심석희 선수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통신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접견 조사를 벌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수사관 2명은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조 전 코치를 상대로 추가 고소된 성폭행 혐의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접견 가능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습폭행으로 수감 중인 조 전 코치는 지난 2014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달 전까지 3, 4년간 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번 옥중 조사가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의 디지털 감식이 거의 끝났다며 심 선수의 휴대전화 조사 결과와 함께 물증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오는 23일 조 전 코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습폭행과 성폭행의 연관성에 따라 적용 혐의와 구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공소장 변경이나 변론재개 요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빙상계 성폭력과 관련해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체육단체가 오는 21일 월요일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는 오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빙상계 성폭력 추가 피해 사례를 폭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명으로 미투 고백에 나서기로 했던 선수 2명은 기존 계획과 달리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고 익명으로 사건 내용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눈에 보이는 경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현장 방문 주제로 수소 경제를 골랐습니다. 스스로 수소차 홍보 모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을 쏟고 있는데요.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파리 시내 수소차 충전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수출한 수소 전기차를 직접 타보고 충전소의 안전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충전을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 직접 하니까 안 그러면 누군가가 충전을 해줘야 됩니까? Ah oui, bien sûr. Justement, l'intérêt, c'est que le plein, on le fait comme si on faisait un plein d'essence. Il n'y a absolument aucune difficulté. Toutes les stations sont en libre service. 올해 첫 현장 방문이었던 어제 수소 경제 전략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파리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며 수소차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소라고 하면 수소 폭탄을 연상하여 위험하게 여기는 분이 많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파리 도심 한가운데 수소 충전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도 수소차 충전소 확대 방안을 점검하는 등 문 대통령은 데이터, 인공지능과 함께 3대 기반 경제의 한 축인 수소 경제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완전 홍보 모델. 수소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될 수소차 충전소 설치 문제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해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주변 시설과의 안전거리 확보나 토지 임대 제한 등의 규제로 도심 설치가 불가능했는데 기존 규제 적용을 미루고 서울 시내 5곳의 설치를 임시 허가할지 검토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10곳의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혁신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규제 거두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정부가 수소차 보급 확산을 중심으로 하는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차 생산량을 6년 뒤인 오는 2025년까지 연간 10만 대 양산 체계를 갖추고 가격도 지금의 반값인 3천만 원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2,000대 수준인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오는 2040년에는 620만 대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금이나 공과금도 모바일 고지서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기업 활동에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정부가 신속히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 시행으로 맞게 될 변화인데요. 김평정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받아보는 모바일 고지서는 클릭 몇 번이면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배송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모바일 고지서가 앞으로는 세금이나 공과금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걸림돌을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는데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의 모바일 고지서 전송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신원 확인용 연계 정보로 일괄적으로 바꿔 제공하는 과정이 허용되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편으로 오는 경우는 중간에 실제로 집에 우체통에 왔지만 뭐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문자는 거의 대부분이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도달률 면에서 굉장히 그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 외부 광고에 LED 스크린을 이용한 이른바 디지털 사이니지를 허용해달라는 요청과 음식 배달에 자율주행 로봇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시중은행보다 빠르고 수수료도 최대 80% 저렴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과 폐차 견적을 온라인으로 받고 업체별로 비교할 수도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도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된 19건은 다음 달 안에 처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앞으로 6달 동안은 수시로 안건을 심의 의결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신문 조서를 읽는 데에만 30시간 이상을 썼습니다.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보다 더 길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략일까요? 조성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이틀에 걸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1일 처음 소환된 양 전 대법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27시간가량 조사받았습니다. 첫 조사 때 이틀에 걸쳐 13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한 데 이어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진술한 내용도 9시간 넘게 열람했습니다. 조서를 확인하는 데만 조사 시간보다 많은 30시간 이상을 할애한 겁니다. 조서 검토에 긴 시간을 쏟는 것은 구속영장 심사와 재판을 앞두고 방어 전략을 촘촘히 세우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 질문과 자신의 답변을 외우다시피 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숨은 패가 뭔지 추론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면서 법정에서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검찰의 수사 시계를 늦추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추궁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어느 범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였던 1심 결과가 뒤집힌 건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줄줄이 법원에 들어옵니다. 혐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인정하십니까? 26살 정모 씨 등 5명은 여자 수영 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 영상에 대해서 유출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안 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와 진천 선수촌 등에서 만년필 형식의 몰카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몰카 촬영을 자백까지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 씨가 촬영한 몰카 영상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또 몰카 구입 경로와 구매처까지 찾아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공범이라는 정 씨의 진술과 영상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근에 잇따라 폭로된 스포츠계 미투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증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공범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장하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공익신고자의 신문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이 자체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비글 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오늘 오후 4시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측은 케어에서 구조동물들을 안락사시킨다는 사실을 후원자들이 알았다면 기부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후원금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귀신도 잡는다는 해병대 체험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로 오늘의 추위를 잠시 날려보시죠. 허성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친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포항의 한 해변.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까지 차오릅니다. 140kg에 달하는 고무보트까지 머리에 이고 나면 구호라기보다 신음이 터져나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힘들고 고되지만 얼굴에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가득합니다. IBS 훈련이나 어제 했던 공수, 유격 기초 훈련 등 제 학기를 극복하고
제 자신에 대해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중학생부터 70살 노인까지 지난 14일 시작된 해병대 겨울 캠프에는 전국에서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병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장병들의 교육 훈련을 실제와 가깝게 체험하며 해병대 특유의 인내와 도전 정신을 경험했습니다. 해병대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해병대 캠프를 통해 우리 교육생 모두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해병대 정신을 배워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97년 시작된 해병대 캠프는 지금까지 모두 3만 7천여 명이 참가해 강인한 해병 정신을 체험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85만 6천여 건으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매매량이 2017년보다 9.7% 하락한 85만 6,21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만 1,050건으로 8.9% 줄었고 수도권은 6.6%, 지방은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값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9% 하락해서 10주 연속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5% 내려가면서 전국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7% 하락했습니다. 1월 20일은 용산 참사 10주기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철거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영상 리포트로 함께 보시죠. 이쪽에 이사 온 건 92년도에 이쪽에 이사 왔고요. 계속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YTN 여기 허락 받으신 거예요? 나 취재 왔어. 너 취재하러 온 게 아니라. 아니 내가 계속 감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여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감시하고 초반 중반 되면 원주민들을 내쫓기 위해서 온갖 욕설과 폭력과 폭언과 이런 것들이 다반사죠. 이 골목 안이 저희 집입니다. 흔히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알박기 아니냐, 아니면 보상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개발에 반대를 하는 것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 집행이 되면 그 터무니없는 금액으로는 어디 가서 마땅히 살 집조차 마련하기 힘들고, 용산 참사가 내일 모레 10주기지만 근본적인 법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주대책이라든가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좀 바뀌어져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자기 주거권이나 생존권이 회복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꽃 주변을 날아다니는 벌에 배낭 센서를 달아서 농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꽃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꿀벌, 샛노란 빛깔의 털이 인상적인 호박벌인데요. 그런데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벌이 작은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몸통에 붙어있는 배낭은 바로 벌의 위치를 추적해서 주변의 온도와 습도, 조도까지 감시하는 센서인데요. 무게는 약 102mg입니다. 쌀 7알의 무게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벌의 몸집을 고려해서 설계됐습니다. 고성능 배낭 센서를 맨 벌이 농장 주위를 날아다니면요, 벌의 위치와 그 주변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수집되는데요. 센서를 구동하기 위해 탑재된 배터리의 작동 시간도 무려 7시간에 달합니다. 계속 조종해야 하는 드론보다도 훨씬 오래 비행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모을 수 있는 건데요. 수집된 정보는 인근 안테나의 전파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이 센서는 농장의 환경을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농가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개발됐습니다. 요즘 벌 개체수가 계속 줄어서 걱정이죠. 이 센서를 활용해서 벌의 생태를 분석한다면 벌을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계속 정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출근길은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낮에는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을 살펴보면 충청과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전북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충남과 대전, 광주도 오전과 밤한때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 5도, 부산 11도, 광주와 대구 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온화하겠고요. 밤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월요일까지 날이 일시적으로 추워질 전망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금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